저희가 이제 제8회 서울기후 에너지 컨퍼런스 본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엄지영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 이제 자정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야심찬 목표를 위해서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2055 탄소 중립과 관련된 본회의에 이제 좌장을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8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요, 저희는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및 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장애물은 무엇이고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이제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정책적인 실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훌륭하신 발표분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박기영 에너지 차관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김법정 기후탄소 정책실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녹색기술센터 즉 GTC의 정병기 소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카이스트의 임만성 국제협력처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알리 이자디 대표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한 기후 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입니다. 2021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보통 캅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릅니다만은 11월 31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글래스고 기후 합의가 나왔고 노력을 다 묶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 역시도 NDC를 한층 더 강화해서 전 세계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에너지 분야 역시도 많은 변화를 겪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너지 정책의 향후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그럼 그러한 방향으로 어떠한 세부 행동을 할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너지 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IPCC 2018년 회의 이후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너도 나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의 규범이 되었고 어떤 국가도 이를 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11월 138개 국가들이 모였으며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를 비롯한 국가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캅26 회의가 지난 11월에 열렸습니다만
정부 리더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탄소 중립을 재확인했습니다. 2주간의 긴 토의를 거친 이후 리더들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 합의했으며 이 기후 합의는 유엔에서 최초로 명시적으로 탄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며 여러 산업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다르게 미중이 만나서 공동 선언까지 했습니다. 양 국가 간의 긴장이 높아가는 와중에도 교육이나 인권이나 이런 경제 문제를 제쳐두고 두 국가가 만나서 기후 문제 해결에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로 탄소 달성이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분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글래스고 회의를 통해서 에너지 부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전체 4분의 3의 기후 탄소 배출은 에너지 부문에 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비중이 더 큰 상황이고 현재 전체 탄소 배출의 에너지 부문 비중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사실 한국이 탄소 중립을 향한 과정을 잘 밟아 나가고 있고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리고 재계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강력하게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면서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했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향상 그리고 탄소 비중 저감을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일찍 나서서 선제적으로 에너지 분야 개혁에 나섰으며 그 예가 RPS 기준 그리고 탄소거래제 도입이 예가 되겠습니다. 또 산업부문, 철강이라던가 시멘트 산업업계가 함께 녹색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투자가 상당히 경제 성장에까지 도움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탄소 중립 대통령위원회가 5월에 설립이 되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며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기본법이 국회를 8월에 통과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26차 회의에서 또한 한국은 공식적으로 조금 더 야심찬 국가별 감축 목표를 선언했으며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에 선언했던 26%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50%를 선언을 했고 EU 같은 경우에도 55%를 세웠으나 그럼에도 한국은 2030년 목표를 훨씬 더 빨리 달성할 것이라 연간 감축 현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축소에 나갈 것이며 LNG 생산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 암모니아나 수소를 통한 발전에 나갈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에너지 믹스에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인허가 시스템을 새롭게 개정하여
원스톱샵이라는 그런 인허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전사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설정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서 전력망에 투자를 하고 유연성이 높은 전원을 포함하기 위해서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요 관리 측에서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 목표 컨트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기한을 연장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는 거기에 더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미 돌파구적인 기술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내년 탄소 중립 예산의 R&D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대규모 재원을 동원해서 관련 실증이라던가 아니면 도입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도울 예정이며 거기에 더해서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성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산, 분배, 그리고 사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예정이며 거기에 더해서 미래 녹색 에너지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 차세대 연료 전지, 태양광 전지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 거기에 더해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3조 원가량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러한 기술들을 10년 동안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의 석탄 발전소 가스 인프라를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해서 올바른 전환을 달성할 예정이며 법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산업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을 보면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전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인프라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개도국의 저감 노력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민간 분야의 해외 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탄소 중립 기술의 탄생을 위해서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하여 장기 에너지 부문의 탄소 중립 전환을 도울 것이며 이 계획에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주요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네,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를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 에너지 기술을 다각도로 개발하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공평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국제협력과 함께 이뤄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마지막에 다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입니다. 예,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슬라이드가 올라오는 대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기회를 빌어서요. 한국의 탄소 중립
중립을 목표와 관련된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 연구원들과 함께 실시한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직접 넘겨야 되네요. 한국의 탄소 로크인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은요, 한국은 이 석탄과 그리고 이제 가스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그리고 또한 원전도 기초적인 전원의 전력의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2050년까지는 28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이제 전력 시장에서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처럼요, 한국의 이 화력 발전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화력 발전소를 이제 폐기하기까지는 2040년 중반까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종류의 탈탄소화는요, 저희의 최근에 발표된 NDC 계획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또 저희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요, 한국의 도전 과제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탄소 집약적인 경제인데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화력 발전과 그 원전을 동시에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연구 질문은 또는 과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분야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요 저감 기술, 그러니까 CCS라든지 원전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야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마련을 했습니다. 목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이제 불확실성을 이 시나리오에 반영을 했었고요. GChem 카이스트 1.0이라는 저희 통합 평가 모델을 활용을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감안을 해서 정책 타당성을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정책을 기초한 게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현재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조치들을 이제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9차 국가 전력 공급 계획과 제5차 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 기초한 전력 발전 프로필을 기반을 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제3차 에너지 기반 기획이라든지 섹터별 그 목표 정책 목표를 이제 반영한 이제 엔드 유즈,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들의 에너지 소비와 수요를 감안한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2050년까지의 탄소 이제 중립성이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NG 2050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이제 추가적인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정책에 더 추가적인 정책이 추가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온실가스 배출은요, 2050 탄소 중립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줄어드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원자력이 이제 포함이 된 2050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하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원전이 확대가 되는데 바로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확대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CCS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 세 번째 시나리오하고
거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CCS의 구현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자본적인 비용이라든지 자원의 부족 때문에 충분히 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진행이 안 된 것을 감안하게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현재 정책대로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보면은요, 넷지로 2050 시나리오고 빨간색이 이제 현재 정책대로 됐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에 있는 그 정책 수단만으로도요, 우리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새로운 그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436 메가톤 CO2 이퀄리런트를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시정된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목표와 이제 일관된 또는 일치된 이제 탄소 가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한 탄소 가격이 되겠는데요. 자, 이 CCS가 이제 제한이 되면요. 그러면은 이제 탄소 가격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계속 탄소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전이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요, 탄소 가격이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다들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온실가스 배출이 점점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감축은 저희가 원하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시나리오 3개가 더 나와 있는데요.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제로에 이제 달성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감축을 해야 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된 결과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2050년까지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는 온실가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건물이라든지 산업이라는 이제 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잔존 배출이 완전히 NET에 의해서 이제 상쇄가 되는 거인데, 토지 이용과 산림, 그리고 다이렉트 에어 테크놀로지에 의한 것이 되는데, 바로 이제 대기층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 분야에서 또 NET가 가능해진 상황을 감안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 시스템이 전면 개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소비 관련된 수치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저희가 석탄과 석유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렇지만 가스의 사용은 늘어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용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석탄, 가스, 그리고 석유를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을 줄여야 되고요. 석탄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사용을 중단을 해야 되고, 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CCS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급속도로 사용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발전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은요, 발전 분야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석탄과
이 줄어들고 또 가스는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발전의 40% 정도를 이제 가스가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시면은요, 석탄의 감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스 또한 CCS 기술이 반영된 상태로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또 재생에너지가 보시는 것처럼 2050년도에 가면 전체 에너지 원수 60%를 차지하게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가는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은요, 재생에너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요, 전체 발전 분야에서 이제 4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CCS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요, 상황이 조금 나쁩니다. 재생에너지가 보시는 것처럼 전 발전에서 80%를 차지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제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자원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이산화탄소 관련된 분리 내용이 시나리오별로 나와 있습니다. 2050년도에 가면은요, 이런 중요한 저감 기술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략 0.6 기가톤에서 1.8 기가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은요, 우리는 1기가톤 정도의 탄소 저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 자원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2기가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전 이제 카파르가 어떻게 이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전, 태양열, 그리고 풍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성 같은 경우는요, 그 확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2050년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원 원전과 풍력 같은 경우는요, 이 확장 속도는 뭐 과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에너지 시스템 차원에서 봤을 때 원전이라든지 풍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태양열과 관련돼서는요, 이 모든 시나리오에 있어서요, 전례 없는 빠른 속도의 시스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또 원전이 포함된 경우는 예외이긴 합니다. 대략 2050년까지 이 서울 면적이 3배에서 4배 정도의 면적이 이 태양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것이 사회적인 수용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과제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정책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의 원전이 포함된 상황에서 달성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정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책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은 것이죠. 한국의 현재 정책은 또는 정책 수단은요, 기존의 2035 NDC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부족하며 또 최근에 발표된 NDC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발전 분야가 한국의 탄소 중립 전환
전환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발전 분야의 탈탄소화는 신속한 전기화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2030년대까지 이 석탄 화력 발전이 감축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충분히 NET 기술이 확보가 돼서 이 경제에서 이제 배출을 감축하기 힘든 분야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또 CCS가 빠른 속도로 확보가 돼서 한국의 뭐 지질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을 줄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과 관련된 지원 없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은요, 상당한 정책 비용이 더 많이 이제 증가를 할 것이고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결론을 지어보면은요, 우린 기후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야지만 야심찬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단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KETS와 관련된 상한선도 이제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KETS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요, 같은 경우를 위해서는요, 탄소세 도입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기술 중립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중립적인 접근 방법이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 시스템 그리고 이제 기후 관련된 이런 도정 과제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원전 폐기 계획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CCUS 기술에 관련된 R&D 지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이제 저감을 위한 강력한 이제 지지가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장기적인 NET 기술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써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법정 실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김법정 실장님 지금 계신가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국이 이번 26차 회의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한국은 3개의 약속을 국제사회 앞에서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3%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줄이겠다라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사와 함께 산림 복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시작으로 전체 한국 반도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사와 함께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완전 폐지 시점을 2050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에너지 믹스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라는 것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법이 지난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2030 넷제로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30 세부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저희 부처도 다양한 기후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부터 시작해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from emission incentive sectors 탄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ill be dramatically phased 특히 out 온실가스 다배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20% 감축을 과감하게 하기로 했고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도 비중을 6.5%에서 30%까지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maintain the current 원자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예정인데 현재 23%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30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6에서 7%까지 비중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산업 부분의 배출을 막기 위해서 탄소 거래제가 점차 강화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더 긴밀하게 기존의 교통 부문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할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디젤카는 이제 조기에 생산 중지될 예정입니다. 대신 전기 자동차와 수소차를 점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순환 경제 관련 정책을 보시면은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재생 등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정제된 석유를 만들어낼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부문별로 수립할 것인데 수자원, 산림, 교통, 그리고 농림 분야에 각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예정이고 이 센터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녹색 전환을 위한 원활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정부 국책과제로 잡혀있고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시작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초로 정부 예산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녹색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채권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예정이고 거기에 더해서 핵심 기술 중심 기술 혁신 R&D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10대 핵심 기술에 집중해서 탄소 저감 장치를 장착하기 어려운 녹색 수소라던가 아니면 직접적 탄소 포집 기술에 이런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예,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환경부 입장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말씀 들으신 것처럼요.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나 이제 방법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바로 녹색기술센터의 정병기 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리가 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차장님. 저는 한국어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2050년 그 탄소 중립 달성에 적용될 그 청정 에너지 기술의 기술 성숙도별 그 온실가스 감축의 누적 기여도를 보면 각 그 시장에 들어온 그런 상용화 기술을 포함해서 미래 기술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30 NDC나 그래서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 성숙도가 높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성능 고도화를 비롯해서 앞서 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 성숙도가 낮은 여러 가지 전기화 기술, 수소, CCS 기술 등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R&D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돼야 할 그 사항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로 밀기, 그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끌기 R&D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기술 혁신의 데스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게 이제 국가 R&D의 투자 대비 데스밸리를 넘어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 탄소 중립은 이제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뭐 연구의 자율성, 부처 간 협력 제고, 성과에 이어달리기, 혁신 조달 같은 국가 R&D 사업 그 운영 전반에 대한 이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해서 2가지만 강조한다면 최근에 그 단기적 성과 창출을 지향하고 이런 혁신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다파형 그 도전적 기술로 밀기 R&D를 통해서 혁신의 그 데스밸리를 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그런 도전 혁신적 R&D를 촉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또는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도전적인 기술로 밀기 R&D가 온실가스 감축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있는데 향후 1, 20년간은 사실 상용화되었거나 그에 근접한 기술들의 기여가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실은 적극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시장으로 끌기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유사 기술이나 그 응용 부문 간의 스피로버를 유도한다든지 이미 확보한 기술 간 또는 ICT 기술을 매개로 한 어떤 융복합화를 통해서 성능 고도화를 하는 R&D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2번째 포인트는 지역 주도의 기술 혁신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지역은 온실가스 그 배출원이자 감축 이행의 이제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도적인 탄소 중립 이행은 그 공정 전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탄소 중립 발생의 효과성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과 이행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역의 경제산업 특성, 온실가스 배출 특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 지역 중심의 이제 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지방의 경우 이를 위한 이제 권한, 역량, 자원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연계가 되면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이런 이제 신뢰성 높은 지역 인벤토리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고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데 역량 배양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자원 역량의 그 결집 공유를 위해서 유사 산업군이나 혹은 전후방 연계나 융합이 가능한 그런 산업 구조를 보유한 지자체 간에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협력, 뭐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뭐 부울경 시티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대형 사업을 통해서 이제 R&D가 같이 포함돼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지역 R&D나 혁신 조직을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과기특성화대학, 거점대학, 출연연, 분원, 지자체 뭐 출연연 이런 그 지역 R&D 조직의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그런 지역 문제 해결형 R&D를 통해서 지역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기술의 주민 수용성을 이제 미리 이렇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번째 포인트는 세계와 함께하는 이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서 아시는 대로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서 기술을 매개로 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적극적인 국제 협력이 없이는 탄소 중립이 40 내지 50년은 지연될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탄소 중립 녹색 경제가 확대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국가 간 이런 시장을 연계한 기술 혁신 추진, 그다음에 국제 표준 및 규제 신설에 대한 대응, 탄소 중립 기술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한 협업 등 각국 그 정부 산업계의 협력 움직임이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 NDC 및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보더라도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제 탄소 포집, 그 해외 저장소 확보, 해외 수소 생산 공급망 확보, 국외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경쟁력, 그다음에 기후 리더십 제고를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대선진국, 대개도국 협력 전략을 이제 준비할 것이 필요가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탈탄소 선진국과는 서로의 우수 기술을 연계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취약 기술에 대한 그런 혁신 역량 보완을 통해서
기술 개발 기관과 비용을 이제 절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는 이제 산업 부문별로 이런 기술 협력 로드맵 수립에 기반한 전략적인 그런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경제 규모하고 이제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고 그린 인프라 구축에 능동적인 그런 개도국들이 있는데 이런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그 혁신 기술과 시장을 매개로 한 그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이제 공고하게 하고 역내 리더십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President Chung.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R&D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을 하고 또 전략을 세워서 측정을 하고 현안을 발견해서 기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균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이런 정책과 이 측정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정 소장님께서 여기에 더해서 R&D 투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와 딱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국제협력처장님 임만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이 세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기술로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또 이 인류의 욕망이라던가 아니면 인구 성장이라던가 이런 탄소의 배출, 포집 등을 다 포함하여 해결책에 담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까 대선 후보 주자님들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들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접근법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에너지 부문,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이 온실가스 배출이 필요한 이 에너지 부문을 보면 글로벌 커뮤니티 2022 보고서에 따르면은 에너지 부문에서 현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 범위 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있고 또 에너지 이슈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각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저감을 골자로 하는 그런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의 에너지 전환 역시도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가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할 것인가? 이전 발표에서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것은 인류의 거의 꿈과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 활용해야 되는 전원입니다만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그리고 풍력은 공짜로 주어진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원자력에 비해서 높고 그 밀도가 한 10분의 1,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대규모 인프라를 만들어야 똑같은 에너지 양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간헐성이라는 문제를 보시면은 태양이 항상 떠 있는 것은 아니고 밤이 돼서 태양광이 사라지면 혹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터빈이 돌지 않으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간헐성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없다 보기 때문에 이 전력망의 예산 혹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간헐성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가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MIT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2011년 보고서를 보시면은 전 세계가 너무 빠르게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있어서 미처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점을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가 간헐성이 크기 때문에 주파수 조정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완벽히 맞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고 그렇다면은 전력의 질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밸런스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싸고 전원, 좋은 전원이긴 합니다만 다른 전원 역시도 이 에너지 믹스에서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하 밸런싱, 에너지 밸런싱, 그리고 다른 전원 간의 전원의 밸런싱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저물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갑자기 다른 전원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를 덕커브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제주도에서 덕커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캘리포니아라던가 모두 마찬가지로 덕커브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라고 한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전원이 다른 전력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주변의 전력망에서 뭔가를 끌어올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섬처럼 동떨어진 지역이어서 다른 곳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북쪽에 슈퍼그리드 전력 공유가 있긴 하겠지만 1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중국과 되더라도 공유하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밸런싱 효과, 더 커브 때문에 전체 전력망에 큰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은 이 계통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이라던가 저장 기술이 필요해지는데 한국 정책을 보면은 이 백업은 천연가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사실 석탄보다 좋은 기술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화석 연료에 속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배출하고 이 한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장 기술을 보시면은 아직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저장 설비 용량을 보시면은 전력망의 수요를 감당할 수준은 아니며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배터리 기술은 아직도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치 전력량을 한국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거의 미화로 6천억 달러가 들립니다. 그래서 4년이면 굉장히 큰 양이 되는데 제가 국가, 한국, 미국 전력 엔지니어링 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한 연사가 말하기를 전력망에서 이런 간헐성을 다 부담할 수 있는 전력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7,3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고 아마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배터리 전문가 앤더슨 씨도 말했는데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저장 기술이 없다면 그 전환 불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데 에너지 시스템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전환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탈탄소 과정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개통 한계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개통 한계 가격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0.5달러 정도인데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개통 한계 가격이 지금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전기 사업자들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잠재적으로 도산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2002년에 그런 일이 해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시장의 붕괴를 맞이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이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개통 한계 가격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접근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원자력을 전공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원자력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랄까요? 단계별 접근법 아니면 공생적 접근법을 해야 됩니다. 저탄소 전원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재생에너지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아니면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둘이 공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돼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조화가 필요하고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에 만들어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차기 대통령 후보분께서 SMR이
너무 개발이 상용화가 오래 걸린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대형 원자로 역시도 저희가 미래기에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서 열병합 형태로 아니면은 담수화 형태로 지역 난방에 활용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산업 열 생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이 전기들이 수소에도 또 접목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경제적 타당성을 봤을 때 이러한 전력 잉여분을 통해서 수소 생산을 하는데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경제성을 100% 달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차부터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다른 전원을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기존에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 역시도 좋은 미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좋은 궁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협력적인 재생에너지 전원과 원자력 전원의 공존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관련된 사안 중에 하나가 이 수용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하면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는데 핀란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국가들을 보시면 이 국가들은 이러한 수용성 문제, 사회적 문제를 잘 해결해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화로운 공생 전원 활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Im. 예, 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Your important insights. 예, 중요한 통찰력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임 교수님의 말씀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토론을 해주실 분은 바로 BNEF의 아시아 총괄인 알리 이자디 대표님이십니다.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 서울기후 에너지 컨퍼런스 쪽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정책에 저는 역점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다들 들으셨는데 전 정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그 문제들을요. 뭐 시장 설계 기술 혁신과 관련된 뭐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다면 감축을 충분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에너지 시장 개혁이 있었던 것이 2000년도입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때 이제 에너지 시장과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뭐 2001년도 같은 경우는요 한전과 관련된 자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고 한국 전력 거래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후로는요 에너지 시장에서는 큰 뭐 변화가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구조에서는요 특히 이제 발전 분야 시장 구조에서는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투자를 할 만한 유인책이 부족합니다. 저는 약간 조금 놀랐던 것이 사실 대선 후보 그 누구도 이러한 에너지 시장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선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네 분 중에 그 누구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금 뭐 국회에서도요. 한전, 그러니까 즉 캡코죠. 캡코가 뭐 직접적으로 발전 분야에 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것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컨퍼런스에서 저를 이제 만나셨던 분들 제가 이 메시지를 항상 전달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발전 분야의 탈탄소화를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에너지 시장을 기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좋은 모델이 바로 이후에 세 번째 에너지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캡코가 역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이 물론 있습니다. 더 많은 경쟁과 그리고 이 투자 분야에 그러니까 발전 분야 투자가 그리고 투명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KETS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이 뭐 CCS라든지 뭐 ETS 등을 먼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이러한 카본 트레이딩 탄소 거래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거래 관련된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국의 그 배출 감축을 보시면은요, 뭐 사실 1단계에서 ATS에서는 저 감축이 없고요. 2단계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요. 이제 지금 3단계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fee allowance라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탄소 거래가 너무가 무료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큰 유인책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30 새로운 이제 목표치를 이제 감안했을 때 차기 정부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제 탄소 가격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박 차장님 그리고 이제 김 실장님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정부는 뭐 이명박 정부 이후로 뭐 녹색 성장 정책이라든지 뭐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자금 지원이 있었지만 별로 사실 우선순위 책정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를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은 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그 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그 펀딩이요. 우선은 감축이 어려운 분야 쪽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CCS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러한 정말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도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SMR과 관련된 원전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자금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것입니다. 민간 분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이 이미 성숙된 분야, 이미 바로 이제 도입이 가능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승용차라든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불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시죠. EU라든지 중국을 보시면은요, 이미 전기차 도입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을 이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배출 규격이라든지 에너지 표준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만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야심찹니다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이 무엇일까요? 시장이겠죠.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설정하고 시장이 기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현 정부가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실 분은 김수진 기후솔루션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카이스트와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에 감사드립니다. 또
박기영 차관님 그리고 김범정 실장님 여러 가지 NDC에 대한 최근 사항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전력 부문이 저희 NDC 달성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것 같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저희가 22%의 열병 발전소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40%까지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과학 IAEA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OECD 국가들이 이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철폐할 예정이고 카이에시 연구소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2030년까지 30%는 가야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NDC에는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부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그 정도까지 높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임 교수님께서 이걸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재생가능 에너지 30%의 이 신뢰의 30%를 잃는 이후에 30%는 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이 인허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적절한 건설 인허가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양 관련 재생가능 에너지 제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그간 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겪었는데 그게 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현 인허가 상황에서 얼마나 그리고 지역정부, 산림 규제 그리고 등등을 다 포함했을 때 남는 부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저희 연구에 따르면은 이 모든 규제를 다 중첩해서 가용한 부지만 뽑아서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더해서 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1% 미만의 부지만 남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저희 중앙정부에서 너무 많은 전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 때문에 200개 이상의 태양광 관련 인허가 제도가 남아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앙집권형 국가입니다. 많은 것들이 중앙집권형인데 왜 태양광만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상황을 잘 조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뭐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방정부는 사실 정치적인 압박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유권자 풀이 적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재생가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방정부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정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찬가지한 문제가 육상 해상 풍력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대통령님, 지금 기후변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NDC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부 목표를 잘 조율해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재생가능 에너지가 훨씬 더 잘 보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리 대표님께서 에너지 마켓에 대한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주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제주 상황이 그 모든 문제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를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한 3에서 4%의 출력 감발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력망에 연결이 돼서 제주도 내의 전기를 메인랜드에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부하는 600메가와트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과 합치면 800메가와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제주도 재생 가능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제주의 에너지 믹스 중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한 60%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600메가와트의 디젤, 석유 플랜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전의 소유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는 사실 다릅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민간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캐커 자회사가 관리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런 소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플랜트의 이 캐파시티 팩터를 감안해 본다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은 마진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상황은 제주도 똑같거든요. 기술적으로 이러한 출력 삭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배터리 시스템, 비딩 프리미엄, 파워프레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기술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왜 이 출력 삭감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이런 제주도의 기술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가? 저는 에너지 부문 가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전력 운영사를 보시면은 그리드 밸런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술적인 솔루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전력망이 방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누가 돈을 잃을까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석탄연료의 비중이 내려가게 되면 누가 돈을 벌까요? 재생가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유권이 복잡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 석탄 발전소는 캡코가 한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출력 삭감 구조가 변하게 된다면 한전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력망에 활용되는 기술이나 이런 표준은 누가 정할까요? 그래서 실시간 시장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배터리 수업에서 주기 위해서는 누가 이 정권을 갖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전력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민간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독립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중립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기술이 나올지가 의문이고, 뿐만 아니라 한전에서 만약에 전력거래소의 의결권을 거의 다 가져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원으로 여기서 활동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한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사회의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한국전력거래소 입장에서는 한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도입하기 쉽지가 않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한전의 현금 흐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공평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공평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그리고 전력거래소 역시도 만약에 한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제주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역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한국의 에너지 규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한전 때문이고 이해관계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을 보시면은 저희가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정부의 이러한 과정을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걱정이 제가 막 생기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지금 아까 대표 후보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원자력은 지금 에너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옛날 IAEA 그런 정보입니다만은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쪽, 이 녹색 쪽이 재생가능 에너지 부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 대비 이 큰 재생가능 에너지 이 부분에 지금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에너지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원자력에 대한 얘기만 너무 많이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경청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네, 고맙습니다. 김주진 대표님.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한 그런 문제점, 탄소 중립성 달성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랜 토론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정부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다른 역할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역할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 소장님 또는 임 교수님. Thank you for your question. 네, 질문 감사합니다. Role of government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는 to get net zero 넷제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cus kind of supporting 지원 역할을 충실히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혁신이라던가 사회적 혁신이라던가 financing 아니면 금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혹시 environmentalist 파리스 환경 목록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our 다시 말해서 we have to 우리가 politically 살을 빼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운동도 해야 되죠. doing take of our 단순히 health. 머리를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Move toward 이를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녹색 전환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제 몫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 part of from government 그래서 단순히 정부가 단독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civil society 재계라던가 아니면 시민사회라던가 학계라던가 work together 모두 함께 노력해서 carbon neutrality.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 Comments from other panelists? 한 분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 계신지요? The new role of government. 정부의 이제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예, 임 교수님. 네, 저 역시 마지막 김 대표님의 말씀에 이해합니다. 개통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의 시장의 문제, 개통의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법을 통해서 촉진을 하고 있는데 이 법들이 서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컨트롤 파워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컨트롤 파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취합을 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리더십을 더 발휘해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 분산화에 대한 탈규제 시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게 만능 통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데 문제점을 많이 겪고 있고 영국만 보더라도 국가별 문제가 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앙화와 분산화 시장의 균형을 잘 맞춰야 시장의 니즈를 맞추고 특히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Very much
예, 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본 세션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발표, 토론이 있었던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바로 수소라든지 원전,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기술 R&D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위험, 고수익률 분야의 투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감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또한 일부 패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이제 시장 개혁을 다시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국영 기업을 개혁을 해서 민간 투자라든지 경쟁을 장려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정책 수단도 잘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수단이 마련이 돼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할 텐데 KETS라든지 다른 이제 정책 수단을 위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써 본회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발표 그리고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또 농업이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또 녹색기술과 관련된 간헐성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녹색 수소라든지 또 효과적인 기후 리더십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논의가 됐던 세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